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또 구체화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동계올림픽 개막일인 4일 하원은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 대중견제법안을 가결 처리해서 규칙화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대중견제법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미국 경쟁법,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인데요. 이 법은 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이 중국의 성장과 도전에 강력한 억제를 가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지 공급망 구축을 본격적인 궤도로 올리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0조 원 정도를 연구 개발 투자에 배정하도록 하고, 또 반도체 제조에 520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또 핵심 산업 분야의 원자재와 부품 등을 확보하는데 이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하겠다는 거죠. 이걸 하는데 한 450억 달러를 쏟아붓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날 통과된 2,900조 규모의 방대한 법안에는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무역 관행에 맞서기 위해서 이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이런 미국의 무역 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든지 양자, 퀀텀 이 정보과학, 그리고 에너지, 사이버 보안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또 수학, 과학, 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연구도 강조하면서 미국 에너지 부가 청정에너지와 함께 핵융합, 그리고 핵물리학, 동위원소 개발 같은 이런 연구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또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의 나라 연합체죠. 이 쿼드하고의 지속적 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동맹과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쿼드 국가들과는 기술 협력, 에너지 혁신,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및 디지털 인프라 개발, 교육, 재난관리, 또 세계 보건 안보 같은 이런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진전시켜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또 그 일환으로 이 쿼드 의회 간의 워킹 그룹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가 돼서 이 법안 통과 후에 30일 내에 국무부 장관이 이 쿼드 국가들과 관련 협상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중국이 경악할 만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과 홍콩, 신장, 위구르, 티베트 같은 이런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도 추가로 담겨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대만 문제 살펴보죠. 이 대만과 관련해가지고 이 법은 획기적인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미국 내에서 대만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처, 이걸 테크로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름을 주미 대만 대표처로 바꿀 것을 관련 당국자들하고 협상하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타이완을 타이완으로 불러야지 왜 타이베이라든지 차이니스 타이베이로 부르느냐,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런 명칭 변경은 이미 유럽의 소국인 리투아니아가 시행한 바 있었는데 중국은 이에 반발해가지고 이 리투아니아하고의 외교 관계를 격화시키면서 무역 보복까지 행하는 이런 강력한 반발을 한 적이 있었죠. 당연히 미국의 대만에 대한 명칭 변경 시도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만 관련된 명칭 변경은 이 법에서만 명시된 게 아닙니다. 지난 3일에는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대표들이 미국이 워싱턴 주재의 대만 대사관의 이름을 대만 대표부로, 그러니까 타이완을 넣어가지고 이름을 바꾸라, 이걸 협상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하고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상원에서 이 법을 주도를 했고요. 또 하원에서는 공화당 존 커티스
의원하고 민주당의 크리스 파파스 의원이 함께 이 법안을 주도했습니다. 이 법을 주도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위협하고 압박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적대 세력이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파스 의원도 우리는 대만과의 외교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전 세계 국가를 위협하고 압박하려는 중국의 이런 반복적인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홍콩 및 신장 우이구르 같은 인권 문제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의미가 있는 게 이겁니다. 바로 홍콩 민주주의 진작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또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을 피해서 망명한 사람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이구르 인권 문제를 이유로 해가지고 당연히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하는 것이 정당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중 미국 대사관 안에 티베트 문제만 다루는 티베트 유닛을 만들라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역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어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이 대중국 견제 법안은 이미 지난해 상원에서도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상원은 지난해 6월 반도체 분야 지원에 520억 달러, 기술 연구 분야에 1,900억 달러를 지원해서 대중 경쟁력을 키우는 미국 혁신 경쟁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죠. 물론 내용은 이번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상하원의 각각 법안을 병합해가지고 심사를 받게 되고요. 단일 법안이 만들어지면 상하원의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 처리한 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또 공포하게 되면 법률로서 확정되게 됩니다.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도 이미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습니다. 지나 러먼드 상무장관은 이 반도체 분야 520억 달러가 이 법안의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 그러면서 상하원의 협상에 몇 달씩이나 걸려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원이 합의 처리하게 되면 즉각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중국과의 대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미국의 상하원이 이 대중국 견제 법안을 사실상 통과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그러니까 가상 저장 공간 서비스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 상무부가 알리바바에 대한 본격적 규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 시절에 5G 이동통신 장비의 선두 기업이었던 이 화웨이 제지에 이어서 미국 내 서비스 영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알리바바에게는 엄청난 충격파를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알리바바가 지난해 클라우드 서비스로 90억 달러, 한 10조 7,3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전체로 본다 그러면 전년 대비 한 50%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내 사업 규모는 아직까지는 5천만 달러 정도니까 뭐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빅데이터라든지 AI 같은 차세대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이 데이터 확보를 위한 핵심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의 이런 대중국 견제 법안 시행에 발맞춰서 유럽연합, 그러니까 EU도 대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EU는 최첨단 기술 산업에서 새로운 국제기술 표준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이건 날로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국제기술 표준을 설정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팔리티코는 최근 EU 관계자들이 화웨이 같은 거대 기술 기업 성장에 발맞춰서 중국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5G를 넘어서 6G 같은 이런 분야에서 기술 표준을 설정하는데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EU 관계자들은 미국 당국과 만나서 국제 기술 표준 제정에 대한 합의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술 표준 분야에서 대중 포위망을 확대해서 공동 전선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EU와 미국은 작년 6월 유럽을 방문했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당시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에 대한 이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또 무역 분쟁에 대비하려고 설치했던 기구죠. 무역기술이사회를 통해서 이 세부 사항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국과 EU의 중국을 향한 압박 강화는 이미 지난해 10월 27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 외교의 현대화라는 주제로 이 국무부의 업그레이드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윤곽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전문가 그룹 등의 조언과 연구 작업을 총망라한 이 청사진 발표는 사실 미국 외교의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국무부 직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천명하는 선포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블링컨 장관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우리의 업무와 자원, 우선순위를 더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그러면서 21세기 국무부를 더 강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민첩한 부처로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집중해야 될 5개 분야 이걸 꼽았는데요. 첫 번째가 사이버 안보, 두 번째는 신기술, 세 번째는 세계 보건, 네 번째는 기후변화, 다섯 번째는 다자 외교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 블링컨 장관은 발표할 때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전혀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날 발표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의 주어를 중국으로 바꿔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 대중국 견제 정책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이 미국 및 동맹국의 후보들이 국제기구 수장 같은 요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선거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막겠다 하는 의도임이 분명했습니다. 같은 개념에서 지난해 10월 22일에는 미 정보기관들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설립한 기구죠. 이 국가방첩안보센터 NCSC라고 그러는데요. 이 조직이 미 기업들에게 중국과 AI 같은 기술 협력이 신중해야 되고 이를 기화로 핵심 기술의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예된다라고 주문했던 겁니다. 이런 방침은 대중국 견제가 이미 미국 행정부 내에 완전한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고 전 행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이런 흐름의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미국의 중국을 향한 소리 없는 총성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미국과 EU가 협공하는 대중국 견제는 이제와는 차원이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나가야 될 방향은 과연 어디일까요? 전 세계의 경제 구도가 급격하게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북한과 중국의 눈치만 바라보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